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동 지역의 현재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으며 지역 내 국가들은 모든 방향에서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위험과 보안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그의 결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인 K239를 구매한 후 그 효과를 명백히 확인하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본 왕세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두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K239의 다음 세대를 협상하고 개발하기 위함이며 현재와 미래의 보안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국제방위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크게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과 보안에 기여합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력으로 개발된 천무 K239 로켓포 시스템의 두 번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한 기술 진보를 대표하는 국방기술에서 중대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 사양은 전투 능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한 확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포탄의 직경을 기존보다 키워 239로 업그레이드하여 화력과 파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400구경의 미사일을 장착하여 먼 거리의 목표물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범위도 290km에서 400km로 대폭 확장되어 전투 지역에 접근하지 않고도 더 먼 목표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운영부대의 위험을 줄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전투 능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억제력을 강화하여 현재 지역 안보 상황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세대의 천무 K239 시스템은 정확한 제어 및 탐항 시스템, 다양한 종류의 탄약 및 미사일과 호환 가능한 능력,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과 같은 다른 선진 기술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두 국가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안정과 안전에 기여하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력은 국방기술에서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첨단 로켓포 시스템인 CHUNMO K239의 두 번째 세대의 개발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 강대국인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정보 및 기술 그룹은 한국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침투하고자 하는 정교한 음모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하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달성한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고 심지어 앞서 나가기 위해 기술 비밀을 도둑맞고 비슷한 무기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술 간첩 활동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채택한 정보 보안 및 엄격한 보안 조치는 기술 도난 시도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켓포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의 복잡성은 높은 전문직, 식과 통합 시스템에 대한 깊은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유사한 무기 개발 노력은 다양한 기술적 문제와 효과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실패와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세대 천무 K239 로켓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이 국제 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기술에서의 혁신과 선도 역할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은 고도의 기술 전문 지식, 풍부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두 나라의 정치적 약속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성공한다면 두 번째 세대 천무 K239 시스템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발사거리, 화력 및 명중률에서의 우수한 향상을 통해 이 시스템은 효과적인 방어 및 위협 방지 솔루션을 찾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배포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첨단 무기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의 혁신, 설계 및 통합 능력을 통해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방기술 강국 중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JEACG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 트럭으로 시스템은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쫄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쫄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천무와 쫄란드산 전수 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의 옐츠 8X8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 공장에서 옐츠 전술 트럭 3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탄은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 탄도미사일 KTSSM-II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의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II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II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라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II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II를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II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II를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 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II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함 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II를 대량으로 도입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치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II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장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II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II가 사거리 290km,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ATACMS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II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I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II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ATACMS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의 ATACMS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ATACMS와 같은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ATACMS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II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II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II 도입되면 사거리 300km MLRS의 TEL을 이용하는 ATACMS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의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II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1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1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1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1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1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엔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기관총, 7.62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 양용 장갑차 K-21 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 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 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에프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 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한화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3문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한화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G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들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들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들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는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가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해시태그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 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의 수직 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국가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 반격을 반복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중인데요.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한 이후로 자신들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은 모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례로 2000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푸틴은 제2차 체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첸을 러시아의 가장 충성스런 부하로 만들어버렸고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 개입해 즉각 사태를 종결시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한 전쟁은 달랐습니다. 아마 전투력이나 군사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순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폴란드인데요. 1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이제 폴란드가 잘 훈련된 지상군 30만 명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군의 사기가 급격히 높아져 나오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듯 보이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얀 에메리크 로시체프스키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주요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고위급 공무원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폴란드 대사관 측은 특별 성명을 통해 폴란드가 무력 충돌에 직접 관여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실제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테러리즘 퇴치 운동에 나선 한 트위터는 일주일 전 긴급 트윗을 날렸습니다. 만약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NATO가 우물쭈물하면 최소 30만 명의 잘 훈련된 폴란드 지상군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할 준비가 됐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폴란드는 이 전쟁이 빨리 가능하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MARIUSG BLASG CGAK 폴란드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곧 폴란드의 독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목표는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는데요. 왜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승리를 두려워할까요? 왜냐면 폴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를 막아주던 완충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중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야 이미 러시아의 손아귀에 있고 우크라이나마저 러시아 손아귀에 떨어진다면 폴란드는 순망치 않은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600만 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인데요. 이에 국방장관은 폴란드는 실제적 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국방 예산을 GDP 국내 총 생산의 3%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트위터에서 언급된 발언과 연결시켜보자면 폴란드는 현재 1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을 이미 밝혔고, 이 증강된 30만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파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핍박받았던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상군 파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잔뜩 사들인 한국산 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만나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죠. 2022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3조 원인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4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역할이 컸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본 쫄란드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 놓였고 서둘러 중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K전자 180대 1차, 총 1형대, K9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 로켓포 천무 288문을 도입했죠. 그리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달 만에 K9자주포 24문과 K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해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와 환영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무기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방산 강국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빨리빨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비 증강을 원한다면 충분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시에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마당에 1년 후, 2년 후에나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메리트는 전혀 없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특출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 하이 모빌러티 아틸러리 라커 시스템가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20대가량의 하이마스를 지원했는데 한 번에 6발의 로켓 탄을 발사하다 보니 폴란드 역시 하이마스의 매력에 강하게 끌렸죠. 그런데 폴란드만은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천무 K239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폴란드가 미국을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생산 역량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고작 60기에 불과, 즉 한 달에 5개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물론 로키드 마틴도 이러한 하이마스의 인기를 고려해 1년 생산량을 96대로 늘리겠다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공장 짓고 기계 설비 갖추고 생산 준비를 마쳐도 폴란드의 긴급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초 500기의 하이마스를 주문했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즉각 한국에 천무 288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인도를 시작해 그중 18대가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죠. 제18기계화 사단이 바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담당하는 핵심 사단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택배를 주문하면 오늘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자국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무기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생산 역량이 받쳐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듯 폴란드가 러시아와 대놓고 맞짱 뜨겠다는 식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는 500년 묵은 피해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앙숙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상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징으로 통하는 성바실리 성당 앞에 설치된 민인과 포자르스키 기념상인데요. 나폴레옹의 침략을 앞둔 1812년에 당시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폴란드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우기 위해 이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세기 당시 폴란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구성해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등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영토를 넘어 러시아 땅도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스스로를 차르 황제라고 칭한 첫 인물인 이반 4세가 사망하자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공해 모스크바를 점령해버렸고 러시아 귀족들의 요청으로 폴란드 사령관이 차르에 즉위하기도 했었죠. 폴란드의 악몽이 시작된 건 20세기 초입니다. 1939년 8월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폴란드 분할 통치를 골자로 하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는데 9월 1일 독일이 9월 17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하면서 폴란드는 다시 지도에서 사라져버리죠. 특히 소련은 그간 폴란드에게 받은 핍박을 복수라도 하듯 폴란드군 장교 22영명을 학살하는 카틴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폴란드 국민들은 2차 대전 중 연합국 편에 서서 투쟁하다 6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요. 물론 2차 대전 후 폴란드가 독립하기는 했지만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정하면서 영토의 20%를 상실했고 199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나토 가입, 200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 무기를 도입해 자체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후방 지원을 이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던 지난 3월 초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무기 재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제 포탑과 프랑스제 포신을 얹은 크라프 KR-AB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자주포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외국에 수출한 국산 무기나 부품은 한국의 허락 없이 제3국으로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공급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미 전쟁 초기 18대의 크라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후 추가로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차체만 공급했을 뿐 무기 체계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아직까지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지상군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상군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전력을 전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방위 체제를 운용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을 서둘러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 우크라이나 영토를 꿀꺽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이후에 폴란드가 직접 위협받을 상황이라면 폴란드가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 과연 한 달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